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목재의 4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 화장지 품귀 현상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공장이 캐나다 펄프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탈러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나라들이 서로 종이 제품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공부했었어요. 캐나다 총리가 큰 발표를 했을 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물품세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었는데 저는 바로 사람들이 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국제무역위원회에 제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캐나다 총리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북미 종이 무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팀은 계속 우리는 그들의 목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제 이메일은 세금, 공급, 위기와 같은 단어가 담긴 메시지로 가득했었어요. 미국에서 종이 제품을 만드는 모든 회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싶어 했죠. 캐나다 종이 재료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섬세한지예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것을 종이 한 장에 서명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무역 연결은 단지 서명만으로 끊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 몰랐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무부가 저를 당장 필요로 했어요. 그들은 캐나다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추가 27%로 인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주길 원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관리에게 말했었어요. 캐나다 소프트우드 목재에서 나오는 흰 펄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일반 화장지의 약 30%와 종이 타월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공급망 문제와 공장 의존성과 같은 말을 계속했지만 아무도 정말로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치 관계자들은 실제 세계의 문제보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캐나다 펄프의 다른 공급원을 빨리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종이 공장은 특별히 캐나다 재료로 작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부 건물을 나가면서 저는 두 직원이 미국이 비상 공급을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슬픈 방식으로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덜 의존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들은 훨씬 더 먼 나라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었죠. 그 주 후반에 우리가 심각한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종이 제조업체들의 전화로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이것은 화장지와 종이 타월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업계 지도자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경고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빈 선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너무 많이 사고 빈 가게 선반, 부족, 위기, 패닉 구매와 같은 단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미국 공장에서 더 많은 화장지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해요. 한 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공장이 캐나다 펄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이런 간격은 제 경력 내내 제가 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상점에서 일하는 누군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고객들이 이미 여분을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2020년 3월과 비슷해 보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족이 완전히 우리 자신의 잘못이었죠. 제 호텔방에서 저는 펄프 현실, 세금이 왜 국내 종이 제품 자급자족을 만들 수 없는가 라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단지 바라는 것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때로는 무언가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결국에는 사실이 의견을 이길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해가 겨우 뜰 무렵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무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들은 캐나다 목재에 세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장 제 도움이 필요했었죠. 오늘 바로 와주셔야 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어요. 대통령이 캐나다 목재 세금을 14%에서 41%로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빠르게 옷을 입고 노트북을 집어들고 그들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워싱턴의 거리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곧 모든 가정에 닥칠 화장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큰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벽에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5명의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저를 마치 모든 답을 가진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러스 박사님. 짧은 회색 머리를 한 여성이 말했어요. 캐나다 목재에 대한 이 새로운 세금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해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저는 테이블에 제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캐나다에서 받는 연합 목재는 단지 집을 짓는 용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화장지와 종이 타월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펄프로 변환됩니다. 저는 제가 그린 도표를 가리켰어요. 미국의 모든 화장지의 약 30%가 이 캐나다 펄프에서 나옵니다. 종이 타월의 경우는 더 많아서 약 50%나 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안경을 쓴 한 남자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펄프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는 없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제지 공장들은 특별히 캐나다 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맞는 퍼즐 조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다른 조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공장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종류의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배터리의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거나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전체 기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리고 수백만 달러가 들 것입니다. 회색 머리의 여성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금을 올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화장지와 종이 타월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는 거죠? 네,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매대가 비었던 것처럼 일부 상점에서는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두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남한에 긴급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에 덜 의존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한에 더 의존하게 되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식료품점을 걸어 지나갔어요. 화장지 통로는 이미 평소보다 더 비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가 큰 포장 6개를 자신의 카트에 넣고 있었어요. 안전한 게 좋으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뉴스에서 곧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 아래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워싱턴은 여기서 보면 너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망가질 때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느슨한 실을 당기는 것과 같아요. 곧 전체 스웨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고 왜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캐나다 펄프를 대체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읽어주길 바랐습니다. 큰 제지회사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주문량이 40%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공황 구매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벽에 있는 달력을 보았어요. 새로운 세금은 단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상점 선반은 이미 비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이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 맨 위에 썼어요. 중요한 사람이 이것을 읽어주길 바랐지만 저는 이미 다가오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 책상은 산업 예측 보고서들로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부족 사태가 오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렸어요. 전국의 제지 제조업체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어요. 이미 자정이 지났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긴급산업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걱정스러운 표정들로 가득 찬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었어요. 이것은 화장지와 종이 타월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슷한 부족 사태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의사들을 떠올리게 했었죠. 우리 모두 이전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빈 상점 선반들,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드는 공황 상태의 고객들, 하룻밤 사이에 치솟는 가격들. 하지만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말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는 그녀가 미국 최대 제지회사 중 하나의 CEO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높이면 미국 공장에서 화장지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국 공장이 캐나다 펄프를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캐나다 원료 없이는 미국 화장지를 만들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현재 공장으로는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려를 공유하면서 방은 더 따뜻해졌어요. 부족, 위기, 공황구매와 같은 단어들이 벽에 튕겨나왔었죠. 방 안의 두려움은 거의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 전화기는 대형 소매 체인에서 일하는 제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진동했어요. 고객들이 이미 사재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2020년 3월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제 위가 조여들었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족 사태가 예상치 못한 팬데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타이핑하는 동안 글자들이 흐려졌었습니다. 펄프 현실. 왜 관세가 제지 제품에서 국내 자급자족을 만들어낼 수 없는가? 저는 중요한 사람이 이것을 읽고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 집들 중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곧 화장지가 떨어질까 걱정하게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그냥 바람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염려스러운 소식에 잠에서 깼어요. 세계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이미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화장지의 양을 제한하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빈 상점 선반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상무부의 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가정에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알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이 미국 회사들이 미국 원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제 좌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계들은 특별히 캐나다 펄프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바꾸는 데는 몇 년과 수십억 달러가 걸릴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제품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거리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그녀의 나이 든 아이는 그녀 옆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식료품 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느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과 부모님이 생계를 꾸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기억했어요. 화장지와 종이 타월과 같은 일상 용품의 작은 가격 인상조차도 이미 청구서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의회에서 상황에 대해 발언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 연설을 준비하고 사실과 수치를 모으고 제가 말할 것을 연습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 서류 가방에 메모를 넣으면서 저는 신문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관세 기한이 다가오면서 화장지 공황이 돌아오다. 그 옆에는 빈 상점 선반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패배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기사를 오려서 제 폴더에 넣었어요.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제 모든 전문가적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국가들, 제품들, 공장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연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닥을 당기면 전체 직물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역전쟁은 단지 페이지의 숫자나 정치적 논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22년 동안 제지제품 공급망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그 연결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저는 한국 서울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하지만 화장지 위기가 더 커지면서 저는 정확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 가지 결정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며 보냈었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고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울은 구름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물들이 있는 바쁜 도시였어요.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비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워싱턴과는 매우 달랐지만 저는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장지와 종이타월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었습니다. 제 회의는 비즈니스 지구의 큰 유리 건물에서 열렸어요. 저는 한국무역부의 김 씨를 만났는데 그는 따뜻한 악수와 약간의 인사로 저를 맞이했었습니다. 탈러스 박사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 보이는 회의실에 앉으면서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미국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꺼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우리 둘에게 차를 따르며 중요한 것을 설명했었어요. 코로나 대유행 때 저희는 미국에 많은 화장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의 수입이 150% 이상 증가했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잘 기억했습니다. 상점 선반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화장지가 떨어질까 걱정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정부는 다시 그 간격을 메워달라고 하면서도 김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동시에 우리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혼란스럽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이 제가 계속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종이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너무 비싸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화장지와 종이 타월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제품들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더 이상 쿠키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른 친구에게 쿠키를 달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쿠키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김 씨는 제 간단한 설명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신 정부는 또한 부족분 때문에 한 달에 약 1억 개의 달걀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희는 70만 개도체 관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제품도 다시 요청할 수도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제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왜 더 많이 만들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대답이 없는 좋은 질문이었어요. 차트와 숫자를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 서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다른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의 연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미줄에서 하나의 실을 당기는 것과 같았어요. 전체 줄이 움직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해가 질 때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어요. 서울은 모든 다채로운 간판과 바쁜 거리로 밤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제 일기장에 적었어요. 무역전쟁은 경제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더 복잡한 관계로 뒤얽히게 할 뿐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지를 사고 싶어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국제무역 정책이나 관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목재 펄프를 종이 제품으로 바꾸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공장 매니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며 저를 안내했었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그녀가 말했어요. 시간과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다시 바뀌면 우리는 그 투자를 잃게 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규칙이 다음 달에 바뀔 수 있다면 아무도 새 기계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 씨와 다른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국 음식, 다채로운 야채, 고기, 그리고 위에 계란 프라이가 있는 비빔밥을 대접했어요. 우리는 먹으면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마도 점진적인 접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관계자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천천히 바꾸세요. 그것은 저에게 이치에 맞았습니다. 빠른 변화는 공황과 부족을 일으켜요. 느린 변화는 모두에게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도시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세상은 위에서 보면 너무 커 보였지만 또한 매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여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그들의 상점 선반에 있는 화장지는 단지 미국과 캐나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전체 국가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역은 우정과 같아요. 저는 적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저는 제 보고서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도해야 했어요. 때로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캐나다를 배제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아래에서 국가 간의 물건을 운반하는 모든 배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각각은 우리 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위원회라고 불리는 그룹에게 말하러 갔었어요. 그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큰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었어요.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죠. 제 손은 약간 땀이 났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무 연단에 제 노트를 놓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들리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여행과 배운 것들에 대해 말했어요. 퀘벡의 목재 회사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저에게 매우 분명한 것을 말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미국이 캐나다 목재를 사는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캐나다 펄프가 우리 공장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구매하는 겁니다. 방은 매우 조용해졌어요. 때로는 단순한 진실이 반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캐나다 물품에 이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크게 오를 거예요. 저는 방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분의 화장지를 사서 집에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팬데믹 때처럼요. 앞줄에 있던 한 여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적었어요. 파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상점들이 화장지를 다 팔았던 것 기억하세요? 저는 물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었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규칙 때문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큰 화면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종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저는 가리키며 말했어요. 캐나다에서 오는 특정 종류의 펄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그냥 다른 것을 사용하도록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일반 가솔린이 필요한 차에 디젤 연료를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사진은 팬데믹 때의 빈 상점 선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색 머리의 한 의원이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그가 정말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탈러스 박사님,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노동자들을 돕는 것보다 미국 가정에 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이 제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가격이 어떻게 오를 것 같은지 보여주는 차트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공장과 새로운 제조 방법을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공장을 짓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원료, 펄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캐나다에서 오고 이러한 관세 때문에 더 비싸질 거예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세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종이 제품을 만드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부 작은 회사들은 재료의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2시간 동안 그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방 안의 일부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한 여성 의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4월 2일에 이러한 관세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졌어요.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화장지와 종이 타월과 같은 일상 품목의 가격이 오를 거예요. 둘째, 사람들이 여분을 구매하면서 일부 상점에서는 품절될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 종이 공장들은 그들의 재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캐나다와 함께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한 무역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관세로 싸우는 것은 마치 물이 필요한 두 이웃이 서로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더 많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제 서류를 모으고 연단에서 물러났어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제 말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큰 하얀 돔이 오후 햇살 속에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부 일로 바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이 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화장지를 사고 싶어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설명했었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어쨌든 관세를 진행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위원회에서 말하는 클립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는 말했어요. 무역 전문가가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 화장지 부족이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제 전화기가 친구들과 동료들의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무역위원회에서 일하는 제 친구 마리아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정치는 복잡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은 밤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국 전역의 모든 집과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결정들이 다음 쇼핑, 관세가 시작되기 전 며칠은 이상했어요. 저는 도시 전체의 여러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화장지와 종이 타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봤었습니다. 어떤 가게들은 이런 제품들로 가득 찬 선반이 있었어요. 다른 가게들은 완전히 빈 선반만 있었죠. 그 지역 사람들이 가능한 부족 사태에 대해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었어요. 저는 한 상점에서 빈 금속 선반을 만졌는데 코로나 대유행 때와 얼마나 비슷해 보였는지 기억났어요. 그때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위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발생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와 함께 빈 종이 제품 구역을 바라보며 한 매장 관리자가 말했어요. 하루는 재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인기 있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었어요. 밝은 스튜디오 조명 때문에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 동안 땀이 났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저는 카메라를 직접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관세 계획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 브랜드를 바꾸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모든 제지 공장들은 특별히 캐나다 원료를 사용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을 바꾸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고 모든 것을 재건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거예요. 방송 후 저는 전화를 확인했고 23개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했었어요. 모두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답을 원했습니다. 가격이 2배가 될까요? 가게에서 완전히 품절될까요? 부족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고객당 화장지 한 개 제한이라는 손으로 쓴 표지판이 있는 작은 편의점을 지나쳤어요. 주인은 코로나 때처럼 사재기를 방지하려고 했었죠. 저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비슷한 표지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옛 친구 마리아였습니다. 당신이 의회에 말한 것을 읽었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몇몇 사람들이 닫힌 문 뒤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약간 들떴어요.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정치적 압력은 강하지만 당신이 설명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쇼핑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화장지라고 쓸 때 잠시 멈췄는데 페니 페이지 위에 떠 있었죠. 만약을 위해 여분을 사야 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웃었어요. 여기 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같은 걱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만났던 모든 공장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캐나다 재료에 맞게 장비를 정확히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위스콘신의 기계 운영자들, 북부 숲에서 남부 공장까지 배송 경로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수십 년을 보낸 물류 관리자들, 신중한 예측을 통해 상점 선반을 갖춘 소매 계획자들, 이 모든 시스템들이 곧 방해받을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세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마쳤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무역 전쟁은 시작하기 쉽지만 끝내기 어려워요.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은 빠르게 변경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 관세들은 확실히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진짜 질문은 정책 결정이 경제적 현실과 일치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제 사무실에서는 워싱턴 기념탑이 멀리서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선로에 있는 기차처럼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결국에는 사실이 정치보다 더 중요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저는 시원한 창문 유리에 손을 대었어요. 무역전쟁은 제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캐나다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지는 꿈을 꿨어요. 제 꿈에서는 벽이 땅에서 천천히 올라와 숲을 반으로 잘랐어요. 종이가 눈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벽 양쪽에 내려앉았죠. 저는 명확한 생각과 함께 깨어났어요. 벽은 물건들을 밖에 두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또한 우리를 안에 가두죠.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뉴스 채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려는 전문가들로 가득 찼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해왔던 간단한 진실을 놓쳤어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조지아의 화장지 제조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적절한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2개의 생산 라인을 중단했었죠.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저는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무역망이 가닥마다 찢어지고 있었어요. 끊어진 각 연결은 실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제 가족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실제 지역사회가 불확실성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관세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내셔널 몰을 걸었어요.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놀고 삶은 정상적으로 계속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그들이 결코 들어가지 않을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헬싱키 회의실에 서서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결정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자비에르 탁슨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놀라움을 감추기가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탄도 전문가와 국제 방위 조달 분석가로 일해왔지만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진짜로 놀랐었어요. 핀란드 국방부는 남모 라푸아로부터 155mm 포탄과 7.62mm 소총 탄약 주문을 승인했습니다. 관계자가 업계 대표들과 기자들이 모인 방에 발표했었어요. 이 조달 계약은 7,900만 유로, 약 1,154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규모의 주문이었죠. 저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주문의 규모가 아니라 공급업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주요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이 계약을 따낼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탄들은 핀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신 155mm 포탄 생산 경험이 제한적인 핀란드 노르웨이 합작 회사인 남모 라푸아를 선택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는 편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의문스러운 결정이네요. 저는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동료에게 중얼거렸어요. 27개국의 탄약 품질과 공급망을 평가해온 저로서는 남모 라푸아가 주로 소형 및 중형 구경 탄약에 집중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형 155mm 포탄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었죠. 복되는 추측으로 가득 찼어요. 탄약, K9, 포탄 같은 단어들이 여러 언어로 대화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조달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이 품질과 신뢰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포탄 생산 능력을 재건하려는 절박한 시도를 상징했었습니다. 태블릿에 메모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생각을 지배했어요. 핀란드의 국가적 자존심이 전장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나토 관련 국방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제 평가를 발표했었어요. 제가 생산 통계를 보여주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의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감소하는 재고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가 우리 모두가 이미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의 현재 탄약 생산률은 향후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강도의 분쟁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포탄과 미사일을 소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장거리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연간 단 88개만 생산됩니다. 심각한 적대 행위가 일주일 내에 재고가 고갈될 수 있었습니다. 155mm 포탄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의 생산 능력은 수십 년간의 평화 배당금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한 독일 관계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탁슨 박사님, 유럽 자립 일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질문은 직접적이었지만 대답은 불편했어요. 현재 예측에 따르면 유럽 제조업체들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까지 최소 3에서 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만이 상당한 포탄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도 기존 주문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20개 유럽 국방부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강조했었어요. 긴급 조달, 국내 생산 능력 구축 시도, 그리고 한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증가, 생산 병목 현상, 공급망 취약성, 비상 비축 같은 키워드가 제 브리핑을 지배했었죠. 제가 결론을 내릴 때쯤 방안의 분위기는 걱정에서 눈에 띄는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의 포병 르네상스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은 극도로 부족한 자원이었습니다. 제 평가 여행은 다음으로 한국 부산으로 이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풍산의 생산시설을 둘러보았었습니다. 유럽의 능력과의 대조는 뚜렷했어요. 한국은 전시에 대비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가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관찰하는 동안 안내자가 설명했었어요. 우리는 41일 이내에 33만 개의 1055mm 포탄을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했어요. 월간 생산 능력이 24만 개 포탄을 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월간 소비량이 9만 개의 150mm 포탄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생산 속도는 진정으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제 시설 보고서를 지배한 주요 용어는 생산, 대량 생산, 품질 관리였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약화되도록 허용했던 능력을 북한과의 지속적인 안보 우려로 인해 유지해왔었어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연간 10만 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시설을 검사하는 동안 제 호스트가 언급했어요. 스페인은 우리의 유럽 생산 기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 이점을 인정해야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포탄 부족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주요 공급업체가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나토의 핵심 탄약 공급망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포탄의 침투를 더욱 가속화할 뿐이었어요. 제 카메라는 풍산 생산 라인의 이미지를 담았어요. 나중에 유럽 방위청에 대한 제 브리핑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할 이미지였습니다. 유럽의 야망과 한국의 능력 사이의 대조는 더 분명할 수 없었어요. 풍산이 저를 테스트 장소로 초대했을 때 저는 제가 포병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외딴 테스트 시설의 서늘한 아침, 풍산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최신 창조물 램제트 동력 포탄을 시연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나토 관련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제 평가를 발표했어요. 제가 생산 통계 자료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는 재고량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었어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가 확인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우려했던 것과 같아요. 유럽의 현재 탄약 생산률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충돌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고강도 충돌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포탄과 미사일을 소비할 것으로 나타났어요. 장거리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연간 겨우 88발, 심각한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단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될 수 있었습니다. 155mm 포탄 위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죠. 유럽의 생산 능력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 배당금으로 인해 약화되었어요. 독일 관계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탁슨 박사님, 유럽의 자급자족 시간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직접적이었지만 대답은 불편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만이 중요한 포탄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주문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20개 유럽 국방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강조했어요. 긴급 조달, 국내 생산 능력 구축 시도, 그리고 한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증가였죠. 생산 병목 현상, 공급망 취약성, 비상 비축과 같은 키워드가 제 브리핑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우려에서 명백한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의 포병 부흥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은 극도로 부족한 자원이었죠. 유럽의 문제는 단순히 포탄 부족이 아니에요. 저는 추가 설명을 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 틈새를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신 수치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이미 월 24만 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월 평균 90만 발의 155mm 포탄을 소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생산 속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회의실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고 저는 이들의 우려를 이해했어요. 수십 년 동안 유럽은 자신들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는 포탄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숙련된 노동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포탄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품질 관리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럽은 그 둘 다 부족하죠. 제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확립된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능력을 재건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기술 지식을 보존해야 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것은 유럽의 포탄 위기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유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고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한국의 포탄 생산 시설을 직접 보고 싶었죠. 유럽의 미래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생산 라인에 달려 있었고 저는 그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내일의 방문을 위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유럽의 포탄 수요를 얼마나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 답은 전쟁 시나리오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고 핀란드 국방부 연락 담당자였어요. 탁슨 박사님, 저희 결정에 대한 귀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포탄 품질에서 타협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유럽의 포탄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풍산 공장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유럽의 시설과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은 전시 대비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내원이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보여주며 말했었어요. 저희는 40일 안에 33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24만 발 이상의 생산 능력이었죠. 우크라이나군이 매달 평균 9만 발의 155mm 포탄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생산 속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었어요. 유럽은 이런 속도로 생산할 수 없을 텐데요. 제 시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생산, 대량 생산, 그리고 품질 관리였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안보 문제로 인해 유럽이 쇠퇴시켰던 능력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폴란드에서 저희에게 연간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요청했어요. 저희가 테스트 시설을 살펴보는 동안 호스트가 언급했었죠. 스페인은 저희의 유럽 생산기지가 될 계획이에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포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생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었어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수십 년간의 경험이죠.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 왔어요. 풍산 생산 라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들은 나중에 유럽 방위청에 제 브리핑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질 것이었어요. 유럽의 야망과 한국의 능력 사이의 대조는 더 분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은 하루에 몇 발의 포탄을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 했었어요. 하루에 약 8,000발이요.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운영 시에는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장들이 한 달에 그만큼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저는 품질 관리 부서를 방문했어요. 기술자들이 각 포탄을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는 나토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요. 품질 관리자가 말했었어요. 모든 포탄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저는 테스트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밀도와 일관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품질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자동화와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기계는 일관성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죠. 그날 오후 저는 연구개발팀과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포탄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최신 확장 범위 포탄이에요.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기존 포탄보다 50%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정교하면서도 실용적이었어요. 왜 유럽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투자와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포병을 중요시해 왔어요. 저는 노트북에 자세한 노트를 작성했어요. 이 정보는 제 리포트에 중요할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을 떠나면서 저는 세계적인 포병 시장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술적 우위와 생산 능력은 분명한 경쟁 우위였습니다. 스페인의 역할이 나토 탄약 공급망 관리자로서 한국 포탄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미래 계획을 공유했어요.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CEO가 말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저는 그들의 야망에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포병 시장을 지배할 것 같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CEO는 웃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시장은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의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포병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떠나면서 저는 제가 관찰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유럽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확립된 능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포병 시장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핀란드의 결정은 국가 산업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포병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여행이었네요. 제가 비행기에 탑승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포병의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풍산에서 저를 시험장으로 초대했을 때 제가 포병 전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늘한 아침, 외딴 시험 시설에서 풍산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최신 발명품 램제트 동력 포탄을 시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병 역사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항상 더 무겁고 덜 기동성 있는 시스템을 의미했었죠. 저는 보호장벽 뒤에서 기다리면서 녹음기에 말했어요. 기본적인 과제는 표준 155mm 구경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시험 책임자가 다양한 사거리 확장 기술에 대해 설명했었어요. 접이식 날개가 있는 활공 포탄, 로켓 보조 발사체,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베이스 블리드 포탄까지요.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대표했어요. 혁명적인 접근법이었죠. 시험 발사가 시작되자 데이터 판도값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탄의 초기 속도는 약 초당 900m, 마하 2.9로 포신을 떠날 때 이미 초음속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감속하는 기존 포탄과 달리 이 포탄은 계속 가속하여 결국 마하 3.0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램제트 기술은 포병의 근본적인 초기 가속 문제를 해결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었어요. 비행 중에 전방 흡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초음속 공기가 압축되고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된 후 배출되어 지속적인 추력을 생성했습니다. 사거리 함의는 정말 놀라웠어요. 표준 155mm 포탄이 약 30km에 도달하고 첨단 베이스 블리드 변형이 70에서 100km까지 뻗을 수 있는 반면 이 램제트 포탄은 더 큰 종말 속도와 관통력으로 최대 150km까지의 사거리 잠재력을 보여주었죠. 이 기술은 잠재적으로 K9 자주포가 전례 없는 사거리에서 주력 전차를 파괴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전장역학을 재구성할지 생각하며 메모했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면서 저는 역사적인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전 포병 분석의 대부분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는 발전이었죠. 램제트 포탄은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포병 전쟁의 새로운 장을 대표했어요. 제가 폭발 테스트를 보며 느꼈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지면이 진동했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포탄이 아니었죠.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수석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적 레이더가 이걸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반 포탄은 비행 중에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건 오히려 빨라져요. 적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죠. 램제트 포탄의 실제 발사 장면을 보는 것은 마치 미래를 엿보는 것 같았어요.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모습은 포병 역사의 새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병은 단순한 화력 지원 역할을 넘어서게 되었죠. 이 기술로 우리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되나요? 제가 데이터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포병은 작전 반경이 약 30km였어요. 이제 그 거리는 150k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작전적 무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기술이 가져올 전략적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포병은 항상 전쟁의 신이라 불렸지만 이 새로운 램제트 포탄은 그 신화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수석 과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5년, 아마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모였어요.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확도, 속도, 관통력, 모든 면에서 기존 포탄을 완전히 능가했었죠. 이건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기술은 전장의 모습을 바꿀 거예요.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핀란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 기술적 우위를 희생했었어요. 램제트 포탄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제가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풍산의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포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었습니다. 포병 전쟁은 이제 영원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국방부 본부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바스티안 크발레크 부국방 장관이 독일, 한국, 터키, 프랑스 기업들이 공동 탄약 제조 벤처에 입찰했다고 막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폴란드는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할당했어요. 예비 논의 중에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저희 목표는 이 3년 내에 155mm 포탄 생산량을 연간 15만 발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독립분석가로서 저는 6개 입찰 기업의 기술적 장점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밀 유지에 제한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제안이 가장 포괄적인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 조달 문서에서 가장 반복되는 문구는 기술 이전이에요. 평가 회의 중에 저는 말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저 포탄을 사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을 사고 있는 거죠. 이는 제가 동유럽 전역에서 관찰한 더 넓은 패턴을 반영했어요. 즉각적인 공급과 장기적인 생산 독립성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산업 주권, 방위산업 기반 같은 키워드가 정책 논의를 지배했었어요. 폴란드 사례를 특히 중요하게 만든 것은 지역 탄약 허브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성공한다면 폴란드 한국 합작 벤처는 나토 동부 측면의 중요한 공급자가 될 수 있었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에게 보낸 저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보여준 기술적 능력은 품질과 확장성 모두에서 유럽의 대안을 능가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기술적 장점이 아니라 지식 이전 조건이에요. 바르샤바 협의를 마무리할 때 터키 방위기업 MK 임원들이 155mm 포탄 생산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의 과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고객으로 머물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국가들이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려 할 테니까요. 폴란드는 생산 기술을 배우길 원해요. 한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 자신의 탄약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능력의 거래였어요. 폴란드는 자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싶어 했고 한국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력이 폴란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탄약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국방부의 기술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생산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생산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었어요. 우리도 그런 효율성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가 본 한국 공장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그리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에 대해 말했어요. 폴란드 팀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는 말했었어요. 한국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한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폴란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적응시키길 원했어요. 이것은 폴란드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르샤바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폴란드-한국 협력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폴란드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썼었습니다. 이것은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이런 보리스키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벌써 15년 동안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요즘 동북아시아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후에 더 그랬어요. 중국은 이미 대만을 둘러싸는 군사훈련을 마쳤었고, 이건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 군대 전략가들이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봤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공격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러 오기 전에 대만을 차지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1시간 안에 대만의 6개 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대만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지죠. 중국 해군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제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중국은 여러 조선소에서 수백 척의 군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륙함이라고 불리는 육지로 쳐들어갈 때 쓰는 배를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 큰 해상 작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 국방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미국은 대만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죠.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원이 중국과 싸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건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거였어요. 제가 CNN에서 인터뷰했을 때 강조했듯이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 국무부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이 공격받을 때 도와달라고 거의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었고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유럽 나라들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무기였습니다. 나토라는 서방 군사동맹의 기준에도 맞는 세계적 수준의 무기였죠. 한국은 155mm 포탄도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은 5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이 포탄이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양이었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다. 는 점은 제가 모든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군이라는 역할 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군사적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국 정부의 걱정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연관성을 확인했었어요.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죠. 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대만 위기가 생기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대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논의한 바로는 한국은 이런 확전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다는 현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미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이 돈을 내는 병력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것은 동맹 관계의 기본 약속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일본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지방 정부들은 이에 관한 회의를 거부했고,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 전쟁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센카쿠 열도라는 섬들은 일본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대만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의 제한된 군사자원을 생각할 때 큰 도전이었죠. 중국이 일본보다 해군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는 이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군사연구소들은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고,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미국의 정책 목표였지만 저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두 나라는 각자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만 위기가 실제 전쟁으로 번지면 미국은 전체 자원의 약 80%를 투입해야 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대만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미국의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전략가들과 이야기한 바로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 영향력과 같은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제 정책 제안은 분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참여해달라고 기대한다면 한국의 안보 걱정을 먼저 해결해줘야 했습니다. 대만 위기는 동북아 안보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이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더 현실적인 방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공격 전략을 가진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했어요. 제 연구 생활 동안 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안보 환경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와의 정기적인 브리핑에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동맹국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보리스키 박사, 한국이 대만 방어에 참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주한미군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탠포드 국제학연구소의 동료 연구원이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은 가벼운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전략적 방향이었죠. 그런 발상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제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미 국방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 억제를 위한 장치가 아닌 보다 넓은 인도 태평양 안보구조의 일부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반영했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CNN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침공 시 관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의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러나 최근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대만 위기에 개입한다면 북한이 이를 기회로 도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는 않았죠. 일본은 어떤가요? 다른 관계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헌법적 제약이 있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도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더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논의되었어요. 미국은 대만 방어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했죠. 한국의 군사력은 인상적입니다. 미 국방부 장성이 말했어요. 특히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만 방어에 그런 전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만 그 군사력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국군이 대만으로 파견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의 한 장교가 지도를 펼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우리는 분산된 전력으로 대응해야 해요.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저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랜 친구인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을 만났어요. 미국은 정말로 한국이 대만 방어에 참여하길 원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죠. 아직은요. 한국 정부는 그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아마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후방 지원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려 할 겁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위험하니까요. 대만 위기는 단순한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동맹국 동원 노력은 냉전 이후 형성된 안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기대와 동맹국들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제가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동원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대만 위기는 동맹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 나라의 군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폴란드에서 온 군사 전문가가 K2 전차를 살펴보며 말했었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K2 전차는 정말 놀라운 무기 체계예요. K2 전차는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나토 기준에도 맞는 세계적 수준의 무기 체계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전차는 어떤 지형에서도 잘 움직여요. 그리고 첨단 조준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한 기술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역량은 155mm 포탄 생산에서도 눈에 띄게 뛰어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500만 발이 넘는 포탄 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의 포탄 부족 상황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포탄을 만들었나요? 제 미국 동료가 물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때문이에요.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거든요.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건 제가 모든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해온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대요. 한 동료가 최근 뉴스를 알려줬어요. 그래요? 그건 정말 중요한 발전이네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라는 역할 분담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이건 한국 군사력의 국제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한다면 중국 해안의 상륙작전도 가능할까요? 대만 분석가가 진지하게 물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거예요. 한국은 중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실전적이었습니다. 제가 참관한 훈련에서는 실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안전 문제로 이런 훈련이 제한되곤 했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처럼 훈련해요. 한국 장교가 자신감 있게 말했었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방산 기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와 현대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터키 구매자가 말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민간 기술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의 경험이 방산 분야로 이어졌던 거죠. 저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K2 전차나 K9 자주포에도 들어가 있나요? 제 학생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술 생태계가 공유되고 있어요. 산업 간 지식 이전이 활발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감시 드론들은 이제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한국 방산의 큰 강점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정말 능숙해요. 저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감탄하고 있었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이버 방어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었죠. 우리는 매일 수백 번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군의 통신 체계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독자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통신 체계는 북한의 전자전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장교가 자신 있게 말했었죠.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훈련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문성과 헌신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병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훈련하나요? 제가 물었었죠. 보통 12시간 이상이요. 그리고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요.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잘 훈련된 인력에 있었습니다. 징병제를 통해 모든 젊은 남성들이 군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이건 전시에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큰 예비군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 정책 2반자가 물었었죠. 약 300만 명이요. 그리고 대부분 5년 이내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탄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력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높여주고 있었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제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우려는 정말 타당했어요.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북한이 정말 공격할까요? 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 물었었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과 북한은 서로 지원하는 관계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 도발은 한국이 대만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희 연구팀은 북한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국제적 혼란 상황을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 기회로 봐왔어요.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미국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었죠. 만약 한국군이 대만으로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중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볼 거예요.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을 때 그분들은 이런 확전 가능성을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셨어요. 한 고위 장교는 저에게 말했었죠. 보리스키 박사님, 우리는 전쟁을 2번이나 겪었어요. 3번째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한미군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병력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것은 동맹 관계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돈을 내는 건데 그 군대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 회의에서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미국 장성 하나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동맹은 서로 도와야 하는 것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동맹 협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매년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행동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불가피했어요.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겪었던 고통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예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저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걱정은 국내 여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8%가 대만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남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죠.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30대 회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국방비를 내고 있어요. 한편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대만을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할까요? 한 예비역 장성이 저에게 물었었죠. 아니면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들의 지원 없이는 승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한국의 해상 무역로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죠. 우리나라는 섬과 같아요. 바다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없어요. 한 한국 해군 제독이 저에게 설명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어려웠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죠. 한국은 균형 외교의 달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동료 연구원이 말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이미 균형 외교의 달인이에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균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모두 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해야 하고 한국은 지역 안보에서의 책임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해요. 저는 마지막 정책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대만 위기 대응에 대해 저희 연구실에서 깊이 분석했었어요. 놀랍게도 일본 지자체는 대만 위기에 관한 회의를 거부했었습니다.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죠. 왜 우리가 대만 문제에 끌려 들어가야 하나요? 오사카에 사는 한 시민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했었는데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었죠.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대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사시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의 제한된 군사자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도전이었죠.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어요. 도쿄에서 만났던 한 자위대 장교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말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는 차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중국이 일본보다 해군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는 이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군사연구소들은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죠. 2010년에는 일본이 우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쿄 방위연구소의 한 분석가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었어요. 그 그래프는 중국 해군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2018년이었죠. 일본의 역할 확대는 미국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코스카미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 지휘관들이 일본의 실제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자위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요. 한 미 해군 장교가 설명했었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죠. 인도 태평양 안정은 미국의 정책 목표였지만 저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확대된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두 국가는 각자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저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미국이 바라는 역할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었죠.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확장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60년 넘게 기지 부담을 짊어졌어요. 이제 그만이에요. 라고 한 노인이 말했었죠. 일본의 정치적 상황도 대만 위기 대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을 만났었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대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헌법은 전쟁을 포기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죠.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나고야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평화 국가입니다와 우리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충돌했었죠. 호쿠리쿠 지역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저는 현지 신문 기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 기자가 설명했었죠.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일본 증시가 요동쳤어요. 저는 도쿄의 금융 전문가들과 이 현상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인들보다 현실적이에요. 그들은 대만 위기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라고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면 지역 안보 구도가 크게 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라는 말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미국의 대일본 안보 전략은 재검토가 필요했어요. 저는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일본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었죠. 몇몇은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역 안보 구도에서 호주의 역할도 중요해졌어요. 저는 시드니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호주 전문가들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들었었죠. 우리는 태평양의 두 기둥이 되어야 해요. 라고 한 장군이 말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대만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 제약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적 균형 이상의 문제였죠. 그것은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퍼즐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훈련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이제 전문가로서 제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위기가 실제 전쟁으로 번진다면 미국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희 연구팀이 수행한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은 전체 자원의 약 80%를 투입해야 대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였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대만을 지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계속 말해왔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국 전략가들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곧바로 도발할 겁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말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대만 방어에 병력을 보낸다면 북한은 그 틈을 노릴 것이 분명했죠. 이건 한국에게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정책 이반자들에게 한국의 핵 영향력과 같은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방어 참여를 기대한다면 한국의 안보 우려부터 해결해줘야 했어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제적 위험도 고려해야 했죠. 일본의 역할도 불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놓고 국내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도쿄대학의 교수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대만 전쟁에 개입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었죠. 중국은 속전속결 전략을 쓸 겁니다. 제가 분석한 중국의 군사 계획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충분히 대응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빠른 대응 체계가 필요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 협력은 아직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었어요. 세 나라가 함께 훈련은 하지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위기는 미국의 동맹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보 약속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 간견에서 경고했었죠. 이건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계속 고려해야 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은 미국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었죠.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해군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보면 이런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많은 전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대만 방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저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보 계획을 강조했었어요. 각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육군, 일본의 해군, 호주의 정보력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야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모든 관련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했었어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었죠. 저의 15년 연구 경력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동아시아의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한반도,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안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안보 전략도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았어요.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는 반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전략적 계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의 평화와 안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